외산 레이더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운영비를 부풀려서 처음에 설치 비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라고 홍보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한 10년, 20년 또는 30년 운영하다 보면 그게 뭐 한 20배, 뭐 많게는 뭐 50배까지 부풀려져서 이게 계속 들어가는 거죠.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럼 누가 내느냐? 싸구려 프린터하고 똑같네. 예, 그렇죠. 방위 사업을 하면 린다김이 생각나고 무슨 러시아 무기 도입 무슨 뭐가 생각나고 그래서 이제 비리라는 말이 뒤에 붙어가지고 방산 비리라고 막 맨날 그런 얘기가 떠드는 게 있었어. 예, 이제 들렸죠. 전설 같은 얘기가 됐고 예. 또 털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큰 액수의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되다 보니 어마어마하다 사람들은 그러죠. 항상 경계의 예. 눈으로 쳐다봐요. 그렇죠. 그러겠죠? 예. 예, 그런 이야기들 일반적으로 지금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학자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 한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오늘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방산 비리라고 하면 돈, 네. 뭐 장성한테 뭐 그냥 현금 무슨 뭐 박스가 들어가고 사업 사업 박스. 뭐 이런 이미지 예.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방산비리라는 것들이 용어가 이제 결국은 그런 방위 산업에 생기는 비리 형태들을 말하는 건데 저는 법 전문가도 아니고 또는 이제 법률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위 산업에 관련돼서 여러 기업을 운영하고 또 그 관련된 자문을 통해서 또는 미국의 형태를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또는 연구자로서의 생각들을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방위 산업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에서 로비 활동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주면 해주겠다 또는 미래의 약속을 해서 뭐 규격을 바꾸거나 또는 업체 선정을 하거나 또는 기타 등등의 행정사항의 편익을 보는 그런 행위들이 방산비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방산비리는 그렇게 1차원적으로 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방위사업청을 개청하고 그 다음에 방위사업청에 뭐 많은 분들이 조사를 받고 하면서 개선이 되어서 그런 형태의 비리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전히 그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형태가 방위산업의 방산비리로 다시 재정립이 돼야 되냐면 당사자가 바뀌었다. 즉 말해서 옛날에 편익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기업에 있는 분이나 또는 에이전트에서 회사에서 정부에 계신 분이나 또는 군인들의 접근을 해서 편익을 받아보겠다는 노력들이 잘 안 먹히니까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편익을 우회해서 받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작전에 해가 된다든지 또는 국익에 훼손이 있다든지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 형태도 방산비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GA 뭐라고 표현하냐면 GAO 미국 회계감사. 예, 회계감사원입니다. 그래서 25년에 문구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기 위험 관리. 그러니까 정말에서 국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게 주체가 업체인데 그다음에 정부는 전문 지식이 없거나 또는 그 부분이 과연 사기가 돼? 라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받는다면 그 역시 그것도 방산비리의 형태가 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기업을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 자기들이 국가로부터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냐면 지금 방위산업이라는 게 옛날하고 틀려져서 카츠라고 하는 상용품들이 무기체계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에서 민수 조달이 많이 들어와 있고 두 번째 기술에 의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또는 군사 선진국으로부터 무기체계를 사서 그거를 도입하려다 보니까 도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방부 담당자나 또는 기타 담당자한테 로비를 통해서 그 혜택을 받다면 지금은 그분들에게 굳이 혜택을 볼 필요 없이 그냥 기술과 민수 조달과 카츠, 그 다음에 뭐 상용품 사용 또는 기술을 통해서 사기 행각을 벌려도 그걸 인지를 못하면은 결국은 배임이라는 부분으로 그분들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회계보고서에 나와 있고 그 사기 행각으로 국가가 손해보는 거가 25년 기준으로 110억 달러, 하나 15조를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돈이 생각보다 다른 기업 그러니까 부도덕한 기업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우리 정부에 계신 분들이 사기를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기 패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돈 안 받았으니까 깨끗해, 또는 나는 뭐 그분들하고 만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기 패턴을 이해하고 그 사기 패턴을 면밀하게 결정 단계별로 판단하셔서 더 이상 당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이 이렇게 써놓은 네. 그래서 봤어요. 이 사기의 패턴, 네. 소위 레드 플래그가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모양을 나눠가지고 네. 쓰셨더라고. 그 위험 신호죠. 네. 위험 신호 1번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뭘 가지고 얘기할까? 해상 풍력 같은 걸 얘기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첫 번째가 공짜 국산 레이더 기부 체납 거부. 기부 체납을 뭔 뜻입니까? 원래 이제 사기 행각이라 하면 첫 번째가 이제 전통적으로 뇌물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 그 다음에 규격 시험 성적서를 유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새 작품도 아닌데 중고 제품을 대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원산지를 둔갑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해상풍력에서는 보안 레이더를 많이 제공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한번 얘기 나눴지만 이 발행개비 뒤쪽 뭐 차편에서 안 보인다든가 뭐 왜곡이 된다든가 이러니까 새로운 걸 뒤쪽에다가 뭐 각도를 달리 설치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설치해 준다는데 우리 안 받아. 그럴 수가 있나?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군에다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접근 패턴부터 좀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접근 패턴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다단계 사기들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다단계가 하나의 영업 행태인 줄 알고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를 접근할 때 다단계 용역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라는 그 사업자가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컨설팅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럼 그 컨설팅 회사가 또 법무법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법무법인이 앞장서서 법무법인이라는 강력한 힘으로 또 국방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또 중개업하는 기술자들하고 연결을 해서 통합형으로 이렇게 다단계 다차원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영업 형태를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 민수 쪽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게 이제 국방에 많이 접근이 되고 있고, 그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안 레이더를 제기했을 때 군에서는 기부 체납을 어떤 일부 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부 체납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부 체납 반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군에 계신 분이 몰라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을 거라 보고요. 이 정책적 선택은 반드시 하나의 요소만 볼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하셔야 된다. 기부 체납을 반대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군이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무기체계이지 않습니까? 또는 비무기체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무기체계는 운영자는 반드시 군이거나 정부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지방정부를 제외한 군에서 그걸 거부한다는 거는 국내 무기체계를 거부한다는 거와 대변되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는 운영 병력이 없어서 기부 체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운영 병력이라는 부분은 군인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판단할 때는 맞는 얘기지만 군무원 채용이라든지 대체 병력에 관련된 부분을 민간 사업자가 비용으로 해결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게.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부 체납을 운영 병력을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결국은 국산 무기 체계를 거부합니다라는, 군에서는 국산 무기 체계를 거부합니다라는 말로 대변이 될 수밖에 없는 법률적 길을 막아버린 그러네.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당연히 보안을 위한 수단으로 온 건데 그걸 뭐 우리 병력 부족해요. 그리고 그거는 뭔가 냄새가 좀 나. 그러고 나서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길을 터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만약에 무기 체계로 보완이 돼야 될 거라면 외산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길을 터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길목 정책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길목을 차단하는 정책이 발생했을 때 손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될 거고, 아까 처음에 제가 하도록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법률 자문을 해주는 분이나 컨설팅 해주는 분이 그 길이 있다라고 단순하게 설득을 했을 거라 보고 사기 행각을 당한 거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될 건가를 한 번쯤은 시나리오 또는 우리가 작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나리오 베이스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나리오 베이스 작전을 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매트릭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표를 나누어서 이렇게 작전의 경우를 많이 짜듯이 정책도 동일하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못 들어오는 허들이 생기는지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걸 결정하는 데가 정책하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하부대에 너무나 과중한 책임을 물리다 보니까 예하부대에서 나온 그런 얘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한 형태로 안보의 아주 핵심적인 요건인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완화시켰어. 이것도 좀 뭐가 냄새가 나는 거죠.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뭐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서 파악을 하실 걸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들 방위산업에 가장 중요한 건 군 운영 요구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군 작전에 관련된 필요성인데, 지금 한간에 알려지기로는, 국내, 기부 체납을 통해서 국내 레이더가 못 들어오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레이더를 들어와서 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정부밖에 없습니다. 지방정부만이 이제 그거를, 운용을 하거나 또는 그것도 민군 겸용 사업으로, 또는 민군 겸용으로 사용되는 무기체계에 안았습니다. 그럼 그 민군 겸용으로 사용되는 무기 체계를 도입해서 지방 정부가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지방 정부 운영을 해서 제공을 하더라도 국내산이냐 외국산이냐는 부분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산인 경우에는 이제 시험 평가 과정을 2년에서 3년을 다 거쳐서 하는데 그 시험 평가 과정 레이더인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단순하게 레이더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중앙 통제하는 네트워크 상태,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기타 표시별 능력, 탐지 능력 등등등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산인 경우에는 그런 거 자체를 보지 않았고요. 그런데 흔히들 그럽니다. 우리 레이더가 시험 평가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 레이더 사업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미군들이 가끔씩 한국에 와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레이더가 탐지가 잘 되면 전 세계 통한다. 한국은 레이더를 운영하는데 최악의 조건을 다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는 레이더를 개발하시는 분도 다 알고겠지만 바다를 보는 거랑 육지랑 보는 거랑 소프트웨어가 다 달라야 되고요. 그 다음 기후 조건이 사계절인 경우에 또 다르고 해수물의 온도차가 달라면 또 안 되고 해무라든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또 달라집니다. 그 최악의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레이더를 전력화했다는 거는 전 세계 레이더를 다 운영할 수 있다는 거를 검증하는 꼴이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산 레이더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포착률이라든지 또는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 사람들, 대표적인 게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레이더를 팔았는데 습도 제어에 관련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도에 의해서 소트 나와가지고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런 환경 조건을 다 개선해서 다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거는 그런 요건까지도 다 외국에 없는 그런 장비들까지 보강해서 다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장비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다. 정말 성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그 기준 완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피아10별 장비하고 레이돔, 예, 레이돔을 완화시켰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돔 뭡니까? 레이돔은 그 레이더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돔 형태로 또는 레이더가 안에 돌아가는데 씌워놓은 거죠? 예, 돔처럼 씌우거나 또는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더를 보호하기 위한. 예.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탐지 레이더는 레이돔이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군에서도 그렇고 공군에서도 레이돔이 없을 때 인사사고들이 많이 났습니다. 레이돔이 설치가 안 되면 어떤 인사사고가 나냐면 이 레이더라는 친구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전파를 바깥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악기상이 있거나 또는 근데 전파를 내보낼 때 이 친구가 뭐 100km, 200km 멀리 보내는데
입지 환경은 뭐 내우가 친다든지 또는 바람이 갑자기 돌풍이 분다든지 또 이런 데서도 작전 운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우가 쳤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들 핸드폰 하는 것도 위험한데 레이더를 보내는 거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우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사사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레이돔은 피뢰침을 설치해서 레이더를 보호하는 그런 장비가 레이돔입니다. 근데 현재 알려지기로는 외산 레이더들은 피하 식별 장비를 제공 못하거나 또는 레이돔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군이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레이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상한데 그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피하 식별 장비가 없는 레이더가 있나?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국산 레이더하고 관련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뭐야? 우리 알다시피 국산 레이더는 제가 방산 비리 쪽으로도 연구를 좀 하고 했지만 우리가 원가 계산 방법, 그다음에 방사청의 여러 가지 방법, 그다음에 판매했을 때 판매 관련돼서 다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편인데요. 국내 레이더 업체는 어떤 경우에도 돈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력업체에 계신 분들도 국산을 이용하십시오라고 하는 단순 논리로 국산을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풍력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국산 레이더는 원가를 공개합니다. 그다음에 매년 운영비도 다 공개합니다. 자료도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그러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외산 레이더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운영비를 부풀려서 처음에 설치 비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라고 홍보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한 10년, 20년 또는 30년 운영하다 보면 그게 뭐 한 20배, 뭐 많게는 뭐 50배까지 부풀려져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걸 누가 내느냐? 싸구려 프린터하고 똑같네. 예, 그렇죠. 그 정기적으로 국민이 내는 돈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처음에 싸게 준다고 하고선 나중에 보면은 뭐 수리비나 뭐라 막 계속 예, 불려주잖아요. 맞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네, 알겠습니다.